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석 달 만에 또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하자 여야 사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오늘 이슈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조국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에는 아마 그 어느 때보다 기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고 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듣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눠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차분하게 짚어보기 전에 일단 조 후보자의 오늘 저 이야기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좀 자신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족사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밝히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생의 전 부인이죠. 그러니까 전 재수 씨와 관련돼 있는 문제까지 다 시시콜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동생은 지금 아마 신용 불량자 신세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까지 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기보다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겠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만약 했더라면은 이런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인사검증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검증은 언론에서의 의혹 제기, 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인사검증이 완결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점 속에서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해명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를 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진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관행 때문에 저는 그것이 부메랑이 조국 후보자에게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청문회는 단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야가 여러 가지 공방 끝에 청문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시 결국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임명을 관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의 공세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조국 후보자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사 검증의 과제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잡한 게 많은데 그중에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복잡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나오고 조국 후보자의 동생 와이프 재수 씨인데 지금은 전 재수 씨죠. 네, 이혼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하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표도 아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조국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과의 관계에서 지금 집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 아내, 그러니까 부인 되는 분하고 집이 이제 거래가 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동생과 전처 간의 이혼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과정에서 거의 생활 능력이 없었다고 지금 조국 후보자, 그러니까 전 재수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었던.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전혀 뭐 받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한테 받은 게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받을 돈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가족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부산에 원래 이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우성빌라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우성빌라를 이제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한테 그 조국 후보자 부인이 원래 선영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그 살다가 그 돈을 빼서 시어머니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주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전 며느리한테
내가 자식이 다 내 아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것도 많고 미안한 돈 마음에. 준 것도 없으니 예. 그 집을 내가 보태서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살게 해달라 그러면서 빌라를 한 채 구매했다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 부인 집 전세금이 빠져서 시어머니한테 넘어가고 시어머니가 전 며느리한테 집을 사주는 용도로 돈이 사용됐다. 그게 같은 날인 거죠. 예, 같은 과정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큰 며느리에겐 비밀로 해놓고 일단 말을 하지 않고 나중에 예, 얘기를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과정에서는 얘기는 안 했다고 하고 큰 며느리는 당시에는 시어머니한테 그 빌라를 사주는 그런 생각만 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부동산 거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그 빌라에 살다가 해운대 아파트로 이사를 간 모양이에요. 예. 근데 저 해운대 아파트로 이사 가서 살다가 원래 그 선경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계속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전세금을 빼서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해운대 아파트가 전세금이 많이 오르게 된 거죠. 예. 오르게 됐는데 그래서 성경 아파트로 그냥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사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원래 성경 아파트라는 곳에서 시어머니가 살고 아이도 같이 시어머니가 봐주면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1층이었다 그래요. 예. 그 원래 층간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1층에서 살면 그런 것도 걱정 없고 하니 그 아파트로 그냥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딱 임명되는 시점하고 공교롭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근데 1가구 2주택 문제가 걸려진 거죠. 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차라리 그 집을 제가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집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바퀴가 돌아가지고 다시 집을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 위장 그 매매 의혹이 있다. 이혼한 것도 아닌 건데. 네, 차명 거래를 예. 했다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아니 이혼한 마당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상하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복잡한 사안을 좀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서 예.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의혹이 있다고 보시는지를 듣고 네. 다시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은 두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검찰이 고발을 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2014년 2월 달에 있었던 해운대의 우성빌라를 매입한 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건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2억 7천이라고 하는 돈을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세금을 빼서 여기 대한 빌라를 어머니를 위해서 예. 위해서 샀다라면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다 생각이 될 텐데 이것을 동생이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를 위해서 샀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통상적인 이 관념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제 관계가 없는 타인인 건데 예. 이 사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내용이 2억 7천을 증여를 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과연 어떻게 처리했는가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들 이 예. 모든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야당을 통해 의혹들이 충분하게 불거지고 난 뒤에 전 부인으로부터의 해명글이 나오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거기에 짜맞힌 해명이 있었던 것인지 예. 이것이 실체적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과연 그 2억 7천에 대한 돈이 넘어가게 된 경위가 증여라고 보기보다는 차명에 대한 관리에 더 가깝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운대에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예.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다 팔아라라는 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죠. 근데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보니까 아파트가 두 채, 세 채 있고 거기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예. 마찬가지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걸 한 채를 처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마찬가지로 동생의 이혼한 전처에게 계약을 해서 처분했다는 건데 통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든지 부동산에 내놔서 그거 다 처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여기에 꼭 동생의 이혼한 전 부인이 끼어들어서 가족이었던. 예.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것은 경제 공동체로서 하나의 엮여져 있었던 차명 거래가 의심된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아마 명확하게 해명될 수 있는 과정들을 앞으로 충분히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지금 조국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이 사안과 조국 후보자의 결격 사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예. 조국 후보자 문제하고 조국 후보자 동생의 그 이혼사라든가 예. 가정사 문제가 지금 다 섞여 있어서 그걸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뭔가 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제 동생의 문제를 제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 섞어가지고 조국 후보자 문제화시키는 것은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논란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위장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예. 첫째로는.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두 사람 간의 동거래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우리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조국 후보자 전재수 씨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두 사람은 위장 이혼이 아니라 그냥 이혼을 한 상황에서 예. 이혼을 했다는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어렵고 아이가 아이한테 있으니까. 상처를 예.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밝히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얽혀 있는 문제에서 한 사람만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씨 얘기로는 원래 친정에서 아이를 기르려고 했지만 예. 기를 수 있는 사정이 못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지금 부부간에는 헤어졌지만 예. 시어머니와 손자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조국 후보자하고 얽혀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시어머니가 중간에 다 껴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뭔가 이렇게 칼로 물베기식으로 딱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살 집을 구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돈을 넘겨서 예. 전 며느리한테 집을 사주는 그리고 내 자식, 내 아들이 잘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잘못한 문제를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해서 전 며느리한테 집을 사준 게 돼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가 계속 같이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조국 후보자와 동생의 문제는 분리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껴있다 보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움직이는 바람에 일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빼고 나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예. 껴있다 하더라도요. 예. 일단 2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당시에 매입했던 2014년도에 조국 후보자가 뭐 수십억 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것을 시어머니에게 돈을 줘서 시어머니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과 이 내용에 대한 2억 7천만 원의 돈이 명의를 전혀 남이 돼버린 전재수 씨 명의로 이 빌라를 구입하게 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통상적인 상식의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내용이 과거 예전부터 만약 나왔던 얘기라면 그런 상황도 있는 이런 가족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 텐데 예. 사건에 대한 의혹이 다 불거지고 나서 이와 같은 해명들이 맞춰 들어가게 되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개입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시어머니 말씀을 하셨지만 조국 후보자를 중심으로 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전 부친, 이미 사망한 부친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동생 부부가 다 같이 얽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서 낭만되게 되는 것이 가장 최악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명들에 대해서 입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재는 주장들이 서로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들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만약 야당이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증을 위해서 협조하면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명 거래의 가능성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을 하는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예. 2억 7천이라고 하는 돈은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조국 후보자 부인의 명의긴 합니다만 예, 예. 부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예. 부부의 재산 중에 2억 7천이 나가서 타인에게 새롭게 빌라를 구입하게 되는 데 넘어가게 됐다면 이것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고 이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차명 거래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게 되는 2017년도 아파트 거래수도 네. 똑같이 이 전 재수 씨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돈이 왜냐하면은 시어머니한테 들어가서 전 며느리한테 그 집을 사주는 용도로 들어가게 됐고 그것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파트. 다시 또 아파트를 예.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전 형님이죠. 예. 전 형님이 소유한 아파트를 다시 또 그 전 시동생이라고 할 수 전 그 올케, 재수 씨라고 예, 할 예, 올케한테 올케죠. 다시 또 집이 매매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차명 의혹도 제기될 수 있고 뭐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가족사가 그렇게 깔끔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도 어떤 자식들은
뭐 소위 잘 나가는 자식도 있고 예. 어떤 자식은 그렇지 못하는 자식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고르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손자를 봐준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 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아마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처럼 왜 증여세를 내지 않았느냐. 시어머니한테 돈이 갔으면 시어머니가 한테 돈 넘겨줄 때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만약에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증여세를 안 냈던 부분에 대해서 내야 할 필요가 그건 또 있다고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국적인 정서나 이런 부분으로 바라보면 저는 또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가정사가 얽힌 문제가 또 있죠.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웅동학원입니다. 이게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인데요. 이 관련된 소송에 사실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야당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조국 후보자 직접 연관이 돼 있죠. 왜냐하면 웅동학원이 이사로 재직이 돼 있기 때문이고 이후에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또 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됐는데 무배론으로 재판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동생의 편에서 손을 들어주기 위해 학원 입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사가 변론을 해야 포기를- 되는 예. 역할들에 대해서 일단.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가장 유명한 대학의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고 유명한 예. 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웅동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소송이라고 만약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개입해야 되는 건데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건은 뭐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라 더 들여다보지 않았다. 동생이 소를 제기한 거죠. 소를 제기한 겁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는 이 소송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굉장히 있고요. 복잡합니다, 이거. 그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90년대에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맡게 되고 그 공사는 실제로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죠. 예. 예. 근데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상황과 IMF가 겹치게 돼서 뭐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도가 나게 되고요. 예. 그 건설사가요? 네, 해당 예. 건설사가 정리가 되고 또 다른 건설사가 새롭게 10개월 만에, 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채권 관계를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하다라고 지금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과연 웅동학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소송 과정들을 면밀히 들여다봤는가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네. 사실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단순화하자면 그 건설사가 부도가 났고 그 건설사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동생이 다시 양도를 해서 웅동학원으로 소를 제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뭐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국 후보자와 그러면 어느 부분이 그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법 위법한 게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웅동학원 이사로 당시에. 당시 예.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사로서 학원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배임과 관련된 배임과 얘기죠. 관련해서 예. 손해 보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제지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족사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웅동학원이 학교를 옮기게 되죠. 예. 그래서 신축 건물을 짓게 됩니다. 예. 중학교를 옮겨서 웅동중학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옮길 때 그 학교를 다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죠. 돌아가신 예. 시아버지가 건설회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 회사에서 이 학교를 짓게 됩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아버지 회사가 다시 또 하도급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한테 하도급을 준 거죠. 예, 조 후보자의 동생. 네. 예. 근데 건설비를 공사 대금을 못 받으니까 예. 일단은 그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술 신용 보증에서 보증을 받게 돼요. 그게 예. 9억 5천만 원어치 보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도급을 받은 것을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낸 겁니다. 예. 예. 그럼 나중에 그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그냥 그 문을 닫게 되죠. 예. 부도가 나서. 그러니까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됐잖아요. 그 하청업체 입장으로서는. 예. 근데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쪽에 보증을 해준 빚을 준 곳에서는 그걸 연대 책임을 보증을 물어야 이행을 해야죠. 되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소송을 내는 거죠.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동생도 사실 돈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네. 거죠. 예.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9억 5천만 원에. 예. 그 빚더미에 올라앉은 게 동생은 채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건설회사, 아버지가 운영했던 건설회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원에 나는 받을 돈이 9억 5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었던 건데 못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거기에 이자까지 더해진 예. 그 금액까지 합쳐서 나한테 돈을 돌려달라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예. 근데 그게 그냥 있었던 소송이 아니라 지금 전 재수 씨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첫 소송이 있었던 게 2006년이에요. 예. 근데 결혼을 2005년도에 했어요. 예. 2005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이미 신용불량자 신세였던 거죠. 왜냐하면 패소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빚을 또 하나 빚을 다 10억 원 가까운 돈을 떠안았으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이자가 불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 한 사람만 믿고 결혼을 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계속 나는 내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신혼 초기부터 굉장히 삐걱삐걱 됐나 봐요. 네. 사이가. 그래서 남편이 그 웅동학원 측을 상대로 해서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소송이 52억 원에 해당하는 소송인데요. 그 10억 원을 부인한테 내가 당신한테 채권을 넘겨주겠다. 예. 그래서 부인이 당신이 이 돈을 갖고 있으라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또 한 번 소송이 있는 것은 예.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게 민사소송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예. 2017년에 다시 한 번 소송을 내서 채권이 전 부인한테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소송이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들이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것을 이혼하는 과정에서 또 부부 간의 관계가 틀어진 과정에서 네. 부인한테 내가 이만큼 당신 몫으로 떼어줄게라고 해서 채권을 넘겨준 게 10억 원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채권에 관해서 이게 이혼한 전처한테 넘긴 부분이 궁금한 게 이게 결국에는 이게 기술보증기금에서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 채무는 피하면서 뭔가 받을 돈만 넘긴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기존에 있었던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건설사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 대한 채권만 옮겨가게 됐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건설사에서 과연 부도가 나게 됐을 경우에 그 건설사에서 받아야 될 이 채권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없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덜어내고 난 뒤에 새로운 건설사에게 여기서 받아야 될 채권만 넘기게 되면서 그 채권과 웅동학원으로부터 소송을 해서 받아내게 되는 건 웅동학원 관계자들이 전부 가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소송을 해도 변론은 다 포기해서 끝내버리고 그러한 과정으로 조국 후보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돈을 100원도 가져간 적이 없고 학원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청산이 되게 될 수 있는 과정이 오게 됐을 경우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7년도인가요? 채권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예. 또다시 제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채권을 넘기고 예. 그 과정에서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을 때 이 중간 처리 절차를 생략하고 소송에 대해서 뭔가 사기가 짙은 행각들이 보인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법적으로 과거에 대한 사건 관계를 따지게 되면은 아주 명쾌하게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시간이 머지않아서 내용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뭐 쉽게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쟁점이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웅동학원이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법인 자체가 해산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이 없고서는 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넘겨주는 실익이 별로 없는 소송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효만 연장하는 예. 정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을 예.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받을 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왜 그럼 변론을 포기하느냐. 웅동학원이 소송해서 다퉈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툴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공사는 진행이 됐고 네, 그 계약서까지 다 가지고 기술보증법에서 있는 거잖아요. 돈은 변제는 대금을 했고. 안 준 게 확실하니까요. 네, 예. 그 다 대금 안 준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계약서까지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제 일종의 부부간에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승계를 해서 준 거잖아요. 물론 거기 과정에서 부부간의 재산이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게 법적으로
돈을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그건 있느냐 별개의 없느냐 이런 문제죠. 별개의 문제가 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돈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한 소송을 변론 포기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사기 혐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건 굉장히 특수한 소송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채권, 시효, 양도, 구상권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얼마나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의 전 재수라는 분이 올린 호소문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의혹에 좀 관심 계신 분들은 그 호소문도 정독을 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야에서는 지금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하면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조국 정권, 조국 농단 정권이었던 것입니다. 조국 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사모펀드, 위장 이혼, 채권 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입니다. 알고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 대국민 농락입니다. 조 후보자, 이 정도면 정말 비리의 뭐 종합 선물 세트, 무한 리필 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점입 가경입니다.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의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을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회 또 신상털기의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나 뭐 등장인물이 일단 조 후보자의 가족 위주였다면 조국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걸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뭐 투자 시기, 투자 금액, 거기에 뭐 자식에 대한 투자 금액,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쟁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요. 예. 왜 하필이면 사모펀드를 했느냐 여기서부터 예.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예. 뭐 하다못해 공모펀드에 그 투자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펀드사라든가 예. 아니면은 우리 이제 투신사 같은 데서 운영하는 펀드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인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펀드들도 있는데 블라인드 투자를 굳이 한다고 하면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투자가 시작되는 게 조국 후보자가 직접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건 이제 공직자윤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돈을 다 뺐을 거 아니겠어요. 돈 빼고 난 다음에 내가 투자하는 데를 알지 못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건 공직자 윤리 문제하고 관련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많은 사모펀드들 다 놔두고 공모펀드까지 두고 왜 굳이 사모펀드 더군다나 예, 그렇죠. 그리고 전체 그 투자 설정액으로 보면은 거의 가족 펀드라고 해도 될 정도의 이런 사모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리스크가 좀 크다. 이런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조국 후보자 자녀들한테 5천만 원씩을 그 증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굳이 그런 식으로 증여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뭐 그 윤리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꼼수 증여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모펀드를 운영해서 여기에 이제 가족들을 끼워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권리들을 포기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자녀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녀에게 충분하게 더 많은 재산들을 적은 세금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을 바탕으로 꼼수 증여령 활용 수단이 아닌가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98명 중에 사모펀드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이 오얏나무아울에서 가끈을 고쳐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공직자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격언과 조금 거리가 먼 행동을 조국 후보자가 보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다른 의혹들은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 가족사를 이해하면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모펀드 부분에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해되는 측면은 사모펀드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가 원래 만들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투자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내놔서 원래는 인가 제도였는데 예. 이걸 그냥 등록만 해도 되도록 만들었고요. 초기 설정액을 5억에서 1억까지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 설정액이 300조 정도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모펀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만 특별하게 사모펀드를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규제를 피해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좀 생경하게는 바라볼 수 있지만 자본이 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모펀드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나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는데 네. 불법도 아니라는 적법한 겁니다. 부분이고. 예, 이 내용은 적법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둘째로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게 사모펀드의 가족펀드처럼 대부분의 설정액을 지금 조국 후보자 예. 가족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로등 전멸기 업체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 그러면 이 여러 개의 업체에 다 투자한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정도의 펀드라고 할 정도라면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블라인드가 아니었을 네, 예.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로등 전멸 업체가 광급 매출이 광급 공사를 예. 그 수주를 하고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뛰었다고 하는 부분,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조국 후보자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느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는데 뭐 일종의 그냥 외부 투자를 잘했다거나, 외부 예. 투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가 활성화돼서 매출이 늘어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익을 내고 여부는 사실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변론으로 좀 쳐야 되는 내용이라고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라인드 투자라면은 뭐 어느 정도에 대해서 용인이 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개연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계속 보도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 오너가 이 조국 후보자의 오촌 친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 얘기들까지 예. 나오고 있는 거라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는 사실상 운영하고 예. 제대로 좀 확인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얘기했던 도덕성에 관한 문제와 이 내용이 같이 좀 맞닿아 있는 건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책에서 이런 얘기들을 쓰기도 합니다. 예. 어린이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맹렬하게 대한민국의 자산가들이 비판하기 시작했고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을 동물의 왕국으로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에게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 1명, 딸이 하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한 명은 의전원에 다니고 있고 예. 또 한 명은 미국 로스쿨을 학생이죠,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 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자녀들에게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특히나 20대 청년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모펀드에 부모님이 5천만 원을 넣어서 이 펀드가 활성화가 돼서 만약 이득이 오게 되면 큰 돈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들을 전제하는 것이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서울대학교 교수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정치 참여하는 이런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했던 내용이랑은 너무나 좀 배치되는 국면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예. 이른바 강남 좌파죠. 예. 강남 좌파라고 해서 강남 좌파는 항상 가난해야 한다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좌파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걸 기본적인 전제를 그렇게 깔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자녀한테 펀드를 물려주자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펀드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그게 하나의 증여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펀드 설정액만큼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을 만큼 펀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펀드가 활성화됐을 때 한 10년 뒤에 돈을 찾는다고 할 때 그때 자산이 많이 늘어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5천만 원 정도 물려줬지만 실제로 자식이 받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는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불법이 아닌 거, 증여 5천만 원 해주는 것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불법이 아닌 걸 가지고 마치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 정서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돈 정말 많네. 조국 후보자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50억이 넘게 있네. 이런 사모펀드 투자했고 자녀한테 증여도 5천만 원씩 해줄 수 있네. 근데 그것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예. 그게 그렇게 비윤리적인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뭡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을 세기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세금 나 더 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에겐 1%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자니까 돈 안 내려고 하고 세금 안 내려고 하거나 부자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서 우리가 조금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얼만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잘 설명하고 해명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뭐 마치 엄청난 불법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저는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과연 검증을 제대로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아까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저희가 속보 자막에서도 보셨듯이 청와대에서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맞춰야 된다.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은 최대한 이걸 좀 뒤로 미루려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은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저런 입장이 나온 것도 그렇고 이 검증에 대한 문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와대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당초에 제기됐던 의혹보다 그 의혹의 정도, 범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과하게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이렇게 언론에서 집중 공세를 맡게 되면은 예. 아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상당 부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당초에 여권의 기류는 청문회는 단 하루면 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이 다 도래가 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일종의 문재인 정부식의 프로세스를 따르겠다라는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전제 조건은 국민의 어느 정도 되는 여론과 지지가 있어야 동의가 되는 필요한 거죠.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적으로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의혹들이 일파만파 확대 재생산이 되고 나서 여기에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은 국민이 조 후보자를 바라보게 되는 지지나 여론을 거둘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여론을 거두게 되는 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관한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또 공공연히 일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차기 대권 주자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빨리 청문회를 통해서 정문 돌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제가 드렸던 얘기처럼 조 후보자 본인이 얘기했던 겁니다. 예.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인사 검증의 과정이고 애당초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언론과 야당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시선에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한국당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의혹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청문회를 좀 빨리 열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전 뭐 더 많은 의혹을 끄집어낼 수 없다고 하면은 네.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검증하면 되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개하기 어려운 가족사와 연결돼 있다고 하면은 설명을 들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제대로 설명하는지 못하는지를 들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시간을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는 한껏 상처를 입히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은 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논란이.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 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돈도 적고 그래야 된다고 도덕적 하는 우월성도 있고. 네, 예. 그런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자산이 뭐 한 6, 7억, 8억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재산이 일단 많다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뭐 우리 이제 사학재단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동생하고의 얽혀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조금 좀 과대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약자는 부자도 생각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해 보면 좀 시야가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우리 사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아들을 왜 우리가 급식비까지 대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니까 대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게 보이는데 너무 기존의 고정관념에 집착해가지고 매달려서 우리가 좀 사안을 너무 옹졸하게 해석하거나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확 바꿔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돌파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게 되는 이 공세를 취하는 것이 한국당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야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총선이 굉장히 좀 가까워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9월 달 추석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을까요? 추석 정도가 되게 되면 추석 민심을 바탕으로 거의 이제 내년 총선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도래할 겁니다. 지금 나가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열차 투쟁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을 했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투쟁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당에 처해져 있는 지금 현재 위기는 어느 정도 지점에서 더 이상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세를 확장하지 못하는 이 공간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밖으로서의 장외 투쟁이 이렇게 한국당에 처해져 있는 어려운 지점들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주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좀 한국이 위기 상황이라면서요. 일본의 경제 도발이 있었고요. 안보 여러 가지 4대 강국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얘기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실 정치에서 그것들을 위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당신은 당신들끼리 문제 해결하고 난 장애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뭐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그러면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 그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있어도 잘못했다고 때려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그러니까 원내에 있지 못하는 뭐 야당 제1야당 대표로서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측면이 있겠다. 그건 이제 순수하게 황교안 대표의 어떤 입장으로 뭐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왜 빠졌습니까? 황교안 대표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왜 빠졌습니까? 아무 대안 내놓지 않고 무조건 싸우겠다고 해서 빠진 거예요. 국회 복귀 안 하고 보이콧하고 적절하게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타이밍도 못 잡고 그러니까 정치를 주도를 못하고 매일 정치를 뒤쫓아가다 보니까 아니 황교안 대표의 존재감이 뭐야라고 하는데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빠진 거거든요. 또 황 대표의 존재감이 나가서 장애 집회를 해야 존재감이 생긴다? 그거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일 뿐이지 그게 다른 사람한테 지지를 모으는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1야당 대표면 원내도 대표 산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원내 다 같이 아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발휘하고 이럴 땐 이렇게 갑시다. 이러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원내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맡겨놓고 자꾸 장애로 나가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책임 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내는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데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글쎄요, 반길까요? 아니면 조금 곤란할까요? 당내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처럼 국회를 보이콧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장외로 가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회는 국회대로 운영을 하고 또 바깥에선 바깥대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과 목소리를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의 고민 중에 하나는 현재 있는 여건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야당과 손을 잡고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자유한국당도 이런 장외투쟁의 카드를 선택했을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여전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단 한마디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 문제에 관한 해법도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사뭇 결이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부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던지겠다는 측면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보다는 이 외부로서 외연 확장을 꾀해야 되는 이때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당의 전략적인 판단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